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예. 자, 이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정성호가 어제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을 했어요. 일단 어제 이제 정성호 이야기 중에 뭐 본인은 지시는 한 바는 없다. 관련된 내용을 들었고 신중하게 결정하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그 문제부터 총평으로 먼저 좀 한번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해석으로 지금 그 장면을 보십니까? 자,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도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말이 해명이 허위다 또는 거짓 또는 과장이다라는 이제 증거가 하나씩 나오고 있지요. 처음에는 이제 신중하게 처음에는 아예 뭐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랬고요. 이게 또 두 번 정도 얘기했다고 또 추가로 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미 그 7일 날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7일 어땠습니까? 이제 대검 공판팀과 수사팀이 전부 다 서류, 그러니까 항소 제출 서류를 제출하려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다 되도록까지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되기 7분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그때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하라고 결재까지 한 상태였어요. 근데 제출 마감 7분 전까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다시 연락했고, 연락하니까 그제서야 야, 제출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안에서 결제가 완료돼 가지고 문서만 내면, 서류만 내면 끝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죠? 신중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즉 아무 말 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이것도 위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을 낸다 그러면 이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그때 검찰총장한테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서로 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했다는 거고요. 이거 하나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또 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용산이라 하면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민정 라인이 딱 떠오르죠. 왜냐하면 민정 라인이 법무부랑 늘 소통을,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주고 받습니다. 자, 민정 라인이 떠오르는데 민정 라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본국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쌍발 사건 같은 변호인 출신이 앉아 있습니다. 자, 민정 라인에서 직접 이 항소 포기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정한테 보고를 받고, 야, 그건 내 사건 아니야? 야, 그거는 항소 포기해. 그래서 일단 이제 대장동 일당이 챙긴 수익금을 나중에 내가 대통령직 끝나고 나면 그거 나눠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숨겨진 윗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동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바로 김현지 실장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여기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또 의견을 줘가지고 항소 포기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요 전화해가지고 내려오세요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뒤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말이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노만석 이제 대행이 법무부를 얘기했거든요.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한다. 법무부는 누굽니까? 법무부 지금 장관밖에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상시에 늘 했던 얘기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랬죠. 공소 취하까지도 아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소 취소까지도 얘기했을 정도니까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노만석 대행이 사실 자백한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윗선의 수많은 압력과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하루 만에 하루 정도 지났죠.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전부 다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정성호 발언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몇 가지를 좀 쟁점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서 정성호의 발언 항소는 신중히 판단하였지 지신 안 했다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제인지 예를 들면 수사를 지휘하려면 지휘권의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도는 안 된다. 서류로 정확히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달해야 된다부터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다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정성호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일단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거 아니냐? 검찰이 항소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질문을 하자 정성호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사건과 그러니까 대장동 이 민간인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 사건이죠.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냐?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재판과 이재명의 그 사건과 재판과 관련이 없습니까? 거의 무지의 극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죠? 그 이제 최민희 의원이 했던 양자역학 있습니다. 양자역학 수준이에요? 양자역학 이론에 따르면요, 서로 다른 두 평양의 이론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인 세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민들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인 세상인 겁니다. 혼자 평양 이론에 따라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네. 자, 그 김만배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수익의 상당한 그분. 그분이 누굽니까? 이미 다 많은 국민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보도를 그렇게 했고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란 얘기죠. 그리고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401번 나옵니다. 그 제가 판결문 좀 봤거든요. 판결문 보면 그 전부 다 영어로 이니셜로 되어 있습니다. KZ라는 인물 나와요. KZ, KG. 근데 거기에 KG가 바로 이재명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싹 검색해보면 401번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재판부는요, 이거는 성남시 수뇌부가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KG를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판결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이제 대장동 일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만배가 자백을 했었었고 판결문에 KG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401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04번 나옵니다. 온갖 판결문에 수백 번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사람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거. 이거야말로 정말 혼자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애처롭습니다. 본인이 네. 평소에 법무부 장관 되기 전에 주변에다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그죠. 그 이제 면소 처리,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공소 취소, 공소 취하, 네. 공소 취하가 가장 깔끔하다. 네. 재판 중지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재판 중지는 말 그대로 중지된 거라서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면은 유죄 당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따라서 아예 공소를 취소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을 아예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변에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할 법한 얘기다. 아직까지 자기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검찰의 항소 포기, 대장동 이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건이겠죠. 관련된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미 공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은 먼저 났고, 자, 별도의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있죠.
이재명과 정진상이 피의자로 돼 있는 사건. 이재명은 물론 재판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상도 재판이 중지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상은 재판이 진행대 중이고 11월에 지금 재판이 이번 달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 그러면 뭐 이재명이 어차피 이 한 몸이니까요.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한 몸이니까 관련된 어떤 재판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이 정진상이 지금 묶여 있는 이 재판에 미칠 영향, 민간업자들의 이 사건 재판이 미칠 영향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자, 이게 지금 유동규 씨 재판을 잘 봐야 됩니다. 유동규 예. 씨가 김만배한테 5억을 받았습니다. 예. 5억을 받았고 이제 428억을 약속받은 것은 뇌물이다라고 이제 기소했는데, 이게 재판부가 아니라고, 뇌물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이제 부정한 범죄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 자, 이게 굉장히 정진상 사건과 유사합니다. 정진상 씨 사건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28원을 김만배 씨한테 받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완전히 유동규 씨랑 사건이랑 거의 판박입니다. 근데 이미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씨가 뇌물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정진상 씨 사건에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진상 씨 사건도 앞서 지금 대장동 재판처럼 유동규 씨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뇌물죄가 아닌 걸로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법조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남욱 씨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 네네. 남욱 씨가 정진상 씨 재판에 출석을 해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검사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로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지난 8월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계속 말을 바꿨죠. 그러니까 예. 남욱 씨는 이 대장동 판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8월부터 말을 바꿨는데, 야야 나무가 말을 바꿔도 돼. 왜냐하면 이번 대전도 나중에 1심 판결 나올 때 너 추징금을 다 지켜줄게 라는 그런 시그널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 말을 바꿀 동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동기라는 게 너무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자, 징역 4년인데 실제 지금 1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3년밖에 안 살아도 돼요. 그리고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내후년에 그러면 2년이나 3년 살고 나오게 되면은 본인 추징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를 챙겨가는 거예요. 천억을 입말 폭행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네. 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 다 물어보세요. 한 3, 4년 감옥에 살면서 1,000억 준다 그러면 너 하겠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선뜻 아니요라고 대답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4년도 안 사는데 1,000억이 생긴다 그러면 무슨 1억도 많은 돈이고 10억도 많은 돈이고 100억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거 10배 아닙니까? 1,000억을 준다는데 4년 정도 사는 거 그 충분히 감당할 수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은요, 말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재판에 나가서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라고 말을 뒤집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국고로 환수되어야 될 남욱의 1,000억이 그대로 지금 인마이 포켓이 되나요? 김만배는 약 5,7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추징해야 될 금액 합산하면 뭐 7,8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일선 검사들이 지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제 뭐 여러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노만석 지금 대검의 핵심 관계자들부터 먼저 나섰어요. 대검 연구관들이 먼저 나섰고, 대검 안에 있는 부장검사들이 들고 일어났고, 18명의 일선 지검장들, 8개 지청장들, 사법연수원 교수들 곳곳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서 곳곳에 이제 내부망에 글을 막 올리면서 노만석 퇴진하라, 정성호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 상당히 격앙된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사실 내년에 검찰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네. 내년에 곧 없어질 건데 검찰총장 물러가라. 그러면 검찰총 또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대행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만큼 일선 밑에 평검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이죠. 2012년에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검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을 때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13년 만에 다시 한번 또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검 이제 검찰총장을 이제 보좌하는 대검 부장이 있습니다. 대검 부장이 이미 노망석 대행한테 전부 다 등을 돌렸다. 그리고 검찰 고위간부 38명 고위급 38명에서 25명이 전부 다 노망석 대행을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성명 내는 수준은 아닙니다. 성명도 내기도 했고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직접 노망석 이제 대행의 핸드폰 연락처 다 알 거 아닙니까? 문자도 보내게 됐고요. 또는 만나서 면전이 되고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 다 동원한 거죠. 공개적으로 하고 문자로 연락도 하고 또 만나서 직접 얘기도 하고 나가라.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못 모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장 등 지검장 18명이 이제 거취를 결정하라. 그리고 수원 지검장 밑에 있는 전국의 지청장 8명도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지금 노만석 대행이 오늘 출근 안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하루 정도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머지않아서 뭐 몇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 사퇴 의사를 밝힐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꼬리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만석 위에 누가 있었느냐? 그때 법무부에서 지시했던 사람 누구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냐 아니면 이진수 차관이냐? 명백히 밝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도 물러나야죠. 그래서 저는 노만석 대행으로 꼬리짜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만석 대행에게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면 그게 이진수 차관이든 뭐 법무부 누구든 다 직권남용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만 유일하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일선 뭐 검사들은 당연히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없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할 때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지휘합니다. 그것도 그냥 막 지시할 수 없어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되고 수사 지휘권 구두로 안 되고 정식 공식 문서로 서류로 제출해서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수 차관이 만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됐다면 바로 직권남용에 걸리게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거 없죠. 정성호도 지금 그런 것을 했다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했다면 직권남용에 바로 걸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어떻게 밝혀지냐, 노만석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사퇴를 할지 내일 사퇴를 할지 하루 이틀 이상 걸리겠습니까? 그 장면,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투쟁하는 장면부터 또 살펴봤고요. 그런데 민주당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뒤에 이제 이거 국민의힘도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얘기했던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추징금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적으니까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국민들을 바보라고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왜곡까지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래서 저 할 때 능구렁이 정성호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 표현이 딱 맞아요. 네. 상식 이건 법조 전문가가 아니어도 압니다. 상식적으로 형사에서 무죄가 되면요 민사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상식입니다. 이건 법조인 아니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형사에서 거의 무죄를 줘놓고 나서 야 이건 아직 민사가 남았지 않느냐 민사에서 해결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정말 바보로 하는 거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다. 본인이 법조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뻔뻔하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민사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 중지됐습니까?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 진행하겠다면서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1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2심과 대법원 3심까지 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를 운운한 것은 본인에 대한 쏠려 있는 비판을 물타기 하기 위한 아주 유치한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국민들이 7,800억을 어떻게 추징을 안 할 수가 있냐 국가 조직이 그렇죠. 그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민사에서 그걸 다 찾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민사에서 못 찾는다니까요. 못 찾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어라고 본인이 말하고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몇 년 뒤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본인이 이미 자연으로 돌아와 있거나 그때 의원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 급한 불만 끄자라고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이건 정말 참 파렴치한
현행범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일선 검사들의 문제를 살펴봤고요. 민주당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민주당에서 일선 검사들이 항명을 하자 이제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누가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데타적 항명이라는 이름을 밝혔는데 항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명이 어떤 항명인가를 따져봐야죠. 쿠데타는 아니죠. 뭘 했다고 쿠데타를 또 붙입니까? 항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대장동 대북송금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를 추진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검사들 너희들이 조작 기소를 했으니까 너희들 좀 징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검과 청문회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바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상황인데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위한 어떤 방어적 공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허무맹랑한 얘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대북 불법 송금, 뭐 성남 FC, 백현동 전부 다 조작된 거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작됐다 그러면 그 수많은 얼마나 많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경찰 이런 분들이 관련돼 있습니까? 조작했으면요 지금 거기서 말이 나왔겠죠. 근데 양심 고백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이제 신분을 보호한 상태에서 기사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단 한 군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험이 있고요. 더군다나 재판 재개 가능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5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재판 재개의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던져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뒤에 줄 많이 서 있습니다. 지금 내각을 한 번밖에 구성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내각을 이제 두 번, 세 번 돌려가지고 기관장들 돌려가지고 전부 다 자기 대선 주자 만들어주고 대권 성공하게 해준 그 사람들한테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만약에 중간에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그 희생했는데 제대로 보험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물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는 자기 사건이니까 자기는 무죄가 돼야 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정권이 오래 가야지 자기들이 보상을 받는다. 이제 그런 계산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실드를 치느냐 조작 기술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살고 있는 환상 속의 세계 양자 역학이 나오는 그 평행 이론의 세계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인 세상 그를 주장하면서 그 세계에서는 이게 조작 기수다라고 이제 허무맹랑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맞서는 장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측에서 지금 어떻게 맞서는지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공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제안을 했어요. 자, 민주당에서 정성호 장관을 그러면 불러라. 그 입장,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정성호 장관을 부르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대장동 수사 검사를 부르겠다. 그래서 양측에서 불러서 한번 진실을 밝혀보자면서 국회 법사위에 회의 소집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있으니까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오후에 회의는 일단 소집을 해놨다고 합니다. 어떤 안건이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겠는데 자, 이 장면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는 오후에 할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정성호 장관 그리고 대장동 수사 검사 또는 공판 검사 이런 사람 불러서 사실관계 진실을 한번 노만석까지 불러야 되겠죠? 그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안 받아들이죠. 예.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시간 벌기용으로 해가지고 예.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핑계로 이게 사실 이거 말해야 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하고 지금 법사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워크숍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무게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국정문란에다가 헌정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기껏해서 하는 말이 워크숍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저기 뭐야 법사위 상임위를 지연시키려는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 얘기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그 보좌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정성호 조상호요?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인데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도 대장동 쌍방울 위증교사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대장동 쌍방울 위증교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상당히 중간 역할을 많이 했을 걸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랑 얘기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죠. 민정수석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정수석실에 지금 3명이 비서관이 전부 다 이재명의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 변호인 출신과 연락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 지금 국회에도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에는 누가 있느냐? 박균택 의원 유명하죠.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화 의원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다가 배지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원내에서 변호인 있죠. 법무부 장관실에 보좌관도 지금 변호인 출신이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3명의 비서관이 전부 다 변호인 출신입니다. 자, 이런 변호인 라인들이 곳곳에 주요 길목마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다 불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증인 선서를 하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증인 선서를 만약 했는데 이게 허위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아주 심각하게 처벌받습니다. 징역형 몇 년이 그냥 나와요. 이거는 이런 건 같은 경우.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자리에 나와서 이제 그 본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이걸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는 단순한 검찰 내부의 사건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때 당시부터 이재명이 발언, 즉 항소를 무작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발언부터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명백하게 자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사실상 지시한 것은 이미 지난 국무회의 때부터 진행이 됐다. 이런 걸 적시하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방향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주진우 의원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은 그 방향이 좀 잡힌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진을 직접 타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모든 이제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사건의 핵심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직권 남용이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야, 항소 포기해봐봐. 나중에 그 수익금 내가 은퇴하면은 나중에 그거 같이 나눠 써야 돼. 라는 식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만약 얘기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탄핵감이죠. 그냥 직권 남용 넘어갈 게 아니라 탄핵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탄핵이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싸워야죠. 탄핵안을 내가지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수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지금 수백 척의 배가 싸워서 결국은 승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석수가 작다고 해가지고 지레짐작해가지고 야 여기서 그냥 주저앉자 여기서 어차피 해봐서 안 될 건데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하게 장동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럽니다.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적 항소 어쨌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적용된 게 자기 사건부터 지금 포함된 거죠. 네. 첫 번째 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네. 거기서
올해 4월에 낸 자료가 있어요. 그 4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은 항소율이 있는데 항소율이 우리나라에서 항소율이 6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항소를 하고 피고인도 항소를 하는데 그 합해서 60%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검찰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내가 한 번 더 재판을 받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을 다 가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양쪽 다 가진다는 얘기야. 그럼 그 피고인들이 가지는 항소는 왜 기계적 항소가 아닙니까? 피고인들이 하는 항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항소이고 왜 검찰이 하는 항소만 기계적 항소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 누가 무슨 자격으로 그 기준을 나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피고인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한 거고요. 검찰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항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거 이게 문제돼야 되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그걸 억누르고 그냥 야 항소하지 마라고 하면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계적 항소라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허위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자, 뒤에 2부에 좀 원영석 변호사와 법정 문제 포함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조금 하는 걸로 하고 1부에서는 우리 이준호 대변인하고 주로 핵심적으로 개략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문제가 중요한 또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체크도 해보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세 협상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안보 분야 관련해서 조인트 팩트 시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간의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산업통상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로서는 언제 마무리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단 밝혔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산업통상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황이나 산업통상부에서 밝힌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팩트시트가 이게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조만간 나올 거다라고 해서 뭐 며칠 내에 나올 것처럼 얘기했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니까 좀 시간 더 걸리겠다. 그리고 이번 주 말에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시트에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너무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몇 개 안 되는 조항이라든가 몇 개 안 되는 몇 개 안 되고 또 금액 규모도 작다 그러면 이건 조만간 나온다라고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이 이렇다는 것은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그 내용을 알려졌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EU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관세 협상하고 나면은 서로 다른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유독 네네. 미국이 관세 협상한 나라 중에서 한국하고만 하고 나면 서로 입장이 달라요. 예를 대표적으로 쌀.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그러고 미국은 하기로 했다 그러죠. 소고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고 미국은 개방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반도체 관세. 우리는 이제 대만과 유사한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아니 무슨 소리야. 반도체 관세는 우리 얘기한 적 없어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나왔느냐. 엔비디아 GPU 26만 장 우리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외에 나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GPU 수입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이 팩트 시트가 우리가 그때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면 계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 계약이 팩트 시트로 확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팩트 시트를 할 때 우리 측에서 야, 이걸 좀 다시 좀 봐주라.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이랬는데 이 50%선 지금 5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조금 오르기도 했지만 그게 무너져. 앞자리 숫자가 4로 바뀌는 것만큼 막아야 돼라고 하면서 미국 측에다가 애걸 복구를 하면서 이제 협상을 공개되는 팩트 시트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사정을 봐달라면서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관세 협상이나 안보 분야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협상이 타결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정부라는 것은 우리도 통화를 이야기를 할 때, 금융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 경제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게 통화라는 것은 뭐 돈이라는 것도 지금은
뭐 금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폐도 아니고 뭐 전자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자거래 아무것도 무형 형체가 없는 것을 왜 보내면서 서로 인정하느냐. 신뢰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국제 거래도 다 그런 신뢰에 기반한 통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한미 간이 이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법 정책실장 이런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 한미 팩트시트 일주일 넘게 깜깜인데 강훈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때가 11월 8일인가요? 뭐 이번 주 안 넘길 거라고 그랬어요. 10월 달부터 사실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김용법은 11월 4일 또는 5일에 발표가 될 것이라는 것처럼 확정 날짜를 확정해서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뭐 거기에 앞서 얘기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저렇게 11월 첫째 주에 이번 주에 아마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업통상부가 산업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점 이제 특정하기 어렵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게 11월 10일 지금 어제입니다. 자, 양치기 소년이 뭐 한두 번이면 뭐 이 양치기 소년도 약만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을 많이 치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늑대 문제가 아니라 약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이제 정권 자체가 양치기 소년이 약치는 정권이 됐는데 정권의 이런 반복된 행태 이게 근본적으로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대통령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부터 뭐 거짓말 했다고 해가지고 토론회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기소되기도 했었었고요. 또 거짓말을 또 위증 교사를 또 해가지고 또 기소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일하는 사람들도 좀 대통령에 맞춰서 대통령 스타일에 우리가 맞춰서 보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계속 저렇게 이제 사실과 다르게 시간 벌기용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야, 그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국민 다 잊어버려. 예. 그냥 일단 거짓말하고 위기를 넘기고 봐. 지지율 알지? 앞자리가 4로 바뀌면 너 혼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무언의 소리를 듣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소리를 듣고 저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원자력 잠수함 아까 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원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팩트시트에서 중요한 부분 찾아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전이 지금 원래는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던 아젠다가 아니었었어요. 네. 원전이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냐?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총리랑 이제 면담했는데 그때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죠. 그걸 한국이 본 거예요. 보면서 야, 잘 됐다. 우리가 지금 에이펙 때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거 하나 우리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이거 좀 지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래서 갑자기 원전 이제 잠수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전 잠수함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성과라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YS 때부터 쭉 이제 시작된 거죠. YS 처음 이 화두를 꺼냈고 그다음 DJ 정부 때 햇볕 정책 때문에 이게 빠그러졌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40년 넘는 원전 잠수함 건조에 대한 그런 노력이 쌓여서 어느 순간 이제 이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한 것은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연료만 이제 미국에 주입받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트럼프는 어떠냐? 필리 조선소 아예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리 조선소가 어떤 곳이냐면 상선만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군함이라든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필리 조선소를 잠수함 만들 수 있게 시설을 추가로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5년, 6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잠수함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잠수함 실제 완성되는데 10년 넘는 세월이 걸린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를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인프라까지 필리 조선소에 다 만들어야 되죠. 10년 뒤에 원전 잠수함 이제 우리가 납품 받는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없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한 번 만들면 보통 세대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 때 워낙 많은 비용과 돈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를 한꺼번에 만들어야지 그 비용이 더 싸다는 겁니다. 그 규모의 경제 그렇죠. 로 되겠네요. 그렇죠. 아예 생산을 많이 해야지 이게 네. 이제 시장이 유통될 수 만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개 만드는데 3조가 되니까 적어도 9조 원,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 넘게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팩트 싱크에 담으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그 정권 측에서는 이 문제로 실랑이 하느라고 팩트 싱크가 늦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성문왕님 회원가입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 잊으신 분들은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강훈식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중대 사안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국정자원 화재 이런 중대 안전 문제에 대한 재점검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부동산 물가와 관련된 긴급 민생 경제 현안도 있고 관세 협상 안보 분야 뭐 예산안 내년 예산안 문제 마약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사태까지 범죄 사건 뭐 질비한데 아니 비서실장이 지금 웬 뜬금없는 특사로 왜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녀요? 그 저는 이상해요. 이게 보통 이런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방산이나 통상 관련돼서 차관들 고위 이제 국장급 이런 쪽에서 보통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에도 나갔었어요. 지난달에도 나가가지고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아랍에미레이트를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외 여행을 가는 건지 아니면은 네. 거기서 해외에 나가서 누굴 따로 만나려고 그러는 건지 누구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나가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 만나는 건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네. 울산에 화력발전소 지금 붕괴 사고도 있었었고요. 부동산 물가 뭐 관세 협상 안보 문제, 마약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제쳐두고 해외에 나가서 외유성으로 보이는 행보를 계속 보인다는 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뭔가 피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할 무슨 만남을 위해서 나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세 번째는 아닐 거라고 봐요. 세 번째는 뭐 해외여행인 건데 설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외여행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굉장히 좀 이상한 행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관세 협상 문제로 돌아와서 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협상을 타결한 내용으로 지금 공개한 내용이 지금 연간 200억 달러를 매년 지금 현금 투자를 지금 현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 투자를 하겠다는 대미 투자 금액을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용범은 그런 얘기했어요. 외환 보유고 약 4,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외환 보유고는 손대지 않겠다. 주로 외화 자산, 다른데 국채라든가 이런 투자했던 외화 자산에서 나오는 운용 수익을 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매년 200억 달러 이걸 미국에 현금으로 주는 걸 이거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일단 의문이고 첫째. 두 번째는 이 기업들도 별도로 정부도 대미 투자를 하지만 기업들도 대규모로 지금 뭐 1,500억 달러 플러스 약 수천억 달러 하면 뭐 5천억 달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삼성 SK가 별도로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공장 짓고 뭐하는 엄청난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는 건데 결국은 국내 투자할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국내 투자가 사실 거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을 그래서 우리 경제에 사실은 펀더멘탈이 엄청 장기적으로 약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삼성, SK, 현대자동차가 네. 이제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 이제 미국 투자 투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국내 공장 신설이나 증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공장에 써야 될 돈이 해외에서 나가서 써야 되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또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청년 일자리 수준이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기존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장을 짓지도 않고 공장 증설을 안 하겠다 그러면 청년들은 다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청년들이 일을 해야지 결혼도 하고 또 자금을 만들어 집도 구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의 직격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안 좋은 이제 나이대가 청년들 아닙니까? 20, 30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인데 그런 비판을 더 지금 촉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민노총에 이제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정년 연장 60에서 65세 연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좀 조금 옆에 새는 얘기긴 한데 그 지금 옛날에 386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권 좌파를 지지하는 일부 40, 50 세대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있어요. 네. 나이가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산이 지켜야 될 것, 가족이 생기고 가족 이제 손주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직 계속까지 우리 좌파 지지를 해달라, 또는 진보정에 남아달라라는 그런 선물 보따리를 주기 위해서 60세에 돼 있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을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대미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추기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2024년 보면요. 국내 제조업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4.2%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는요. 무려 37.5%나 폭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해외에 더 투자한다? 미국에 더 집중 투자한다? 저는 미국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환 이거 문제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외환 네.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이 비유동성 자산이에요.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외화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200억 불을 미국에 주겠다. 그것도 10년 동안 주겠다. 그러면 1,000억 불 나가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제2의 IMF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 즉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세대뿐만 아니라 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 정권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자, 관세 협상과 안보 관련된 문제 좀 핵심적인 건 좀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 문제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조국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어제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 공식 선언을 했는데 일단 조국이 당대표로 어쨌든 예정된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출마 공식 선언을 했어요. 어떤 차원에서 해석합니까? 당대표 출마 선언 이제 조국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본인은 또 이제 수금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차라리 감옥에 있을 때는요, 이제 영치금이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도 월급이 들어오죠. 세비로 월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경제활동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정경심 씨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수직에서 잘리고 나서 지금 경제활동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민한테 기대해서 할 수는 없죠. 조민도 지금 보니까는 화장품 회사인가요? 그 관련해서 무슨 고발이 들어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당 대표에 도전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참 뻔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그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정한 기회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정한 기회 뭐 기본권 뭐 몇 가지 얘기했다 그러는데 공정한 기회를 조국 대표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두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리고 배우자도 직접 PC에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 조작한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해서 대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정을 저질러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죠. 네. 그랬던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출마 선언문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로 얘기했다는 자체가 참 뻔뻔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달라질 여지가 없다. 그런데 왜 지금 당 대표를 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야합이 좀 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내년에 민주당에 도움을 주겠다. 너네가 원하는 곳에 후보를 내고 너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한 곳에 꼭 이겨야 되는 곳이라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안 낼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합당했을 경우에 정청래 당대표한테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너네 도와준 거 빚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로 나와서 지휘를 해야지 그게 협상이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지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친문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유튜브 활동한다 그랬을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문 세력들 지분을 좀 챙겨달라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나가서 방송을 하면서 친문 세력들 지원해주고 그 지원한 거를 너네 민주당한테 힘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우리 이제 친문 세력들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있을 때 전부 다 비명 행사했는데 대신 이 사람들 공천을 좀 챙겨줘. 그러면 내가 너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 활동해서 도움을 줄게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친문 세력때 공천을 요구하는 것일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두 역할을 원내에 있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조국 혁신당 아니겠느냐. 그래서 친문의 적자로 할 수 있는 조국 원내대표 조국 씨가 당 대표로 돌아와야지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구도 속에서 삼각이 움직이고 있는 행보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이 지금 이제 흡수 합당론은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네네. 의미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이걸 드릴게요. 조국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이제 알맹이는 별로 없고 번지르한 또 번들한 말만 이제 성찬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제도 이제 그런 발언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자, 어제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용어, 과감한 혁신, 뭐 신뢰 회복, 당의 위기 돌파 이렇게 용어는 썼어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조국은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 이랬어요. 자, 과거의 조국이 있고 뭐 미래의 조국, 새로운 조국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발표한 게 뭐냐? 검찰 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제정, 내란 극우 세력 심판, 교섭단체 기준 뭐 정상화, 완화. 그러니까 이거 뭐 예전부터 그냥 레파토리처럼 막 돌렸다 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새로운 조국이라는 거 어디서 단어를 찾을 만한 구체적인 제안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머리만 잘 쓰다듬는다고 조국이 되는 건 아닌데 머리 쓰다듬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조국의 정치 스타일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예,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 본인이 이제 관련됐던 이제 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부인을 합니다. 증거 예. 나오면 이제 침묵을 하죠. 그랬던 패턴이 여기도 나타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조국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보기엔 오래된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미래인데 오래된 미래라는 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것은 새로운 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뻔뻔하게 새로운 아젠다인 것처럼 과거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오래된 빛바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어줄지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국 이제 당 대표가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부산에 이제 보궐 생기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전재수 의원 말고 저기 이제
이제 전재수의 자리죠. 전재수의 자리. 맞아. 예. 전재수 자리에 지금 해수부 장관 그 자리에 이제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 보궐선거에 보궐선거에 전재수 장관이 이제 거기 나간다고 이제 부산시장 나간다고 하면서 보궐선거이 되면 본인이 그 자리에 이제 출마하겠다. 그 대신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내야 되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 대표 나간 이유가 내가 너네를 확실하게 도와줄 테니까 내가 만약에 부산에 있는 보궐선거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마. 그런 이제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 속에서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정치 고향, 마음의 고향에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본인 딱 청년, 그러니까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부산이고 그 나머지 이후에 그 20년 세월보다 지금 2배 정도의 더 긴 세월을 서울에서만 보낸 사람이 지금 조국 전 대표입니다. 근데 무슨 부산에 와서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 저 좀 잘 봐주이소라고 하는 게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좀 헛된 꿈 좀 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조국이 결국은 그거군요. 만일 부산에 간다면 연고 찾아가는 게 새로운 조국이겠군요. 미래의 조국이라는 게 결국 자기 학벌이나 연고 찾아가는 수준이 그 정도였다면 새로운 조국이라는 게 원래 있을 수가 없죠. 없던 건 만들어내고 애쓰네요. 자, 1부 이준호 대변인 모시고 가장 중요한 대장동 관련된 항소 포기 사건부터 조국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이제 항소폭 이야기 전에 제가 원잠, 핵잠, 도로 핵잠이라는 용어로 다시 돌아가자고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네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변덕이 그야말로 죽을 듯한다. 변덕이.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두 번 다 안규백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6일 전에 안규백과 또 11일 전에 안규백은 다른 사람이냐? 예.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재명이 핵잠이란 말을 썼어요. 핵 추진 잠수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연료 공급을 승인해 달라. 이게 이제 처음 쓴 용어라서 이재명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의 입장, 국방부의 입장, 뭐 장관의 입장 다 핵잠 아니겠어요? 예. 핵 추진 잠수함을 줄이면 핵잠이에요. 그렇게 7일간 유지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뭐 허앵커도 설명을 하셨지만 갑자기 안규백이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이게 좀 핵잠이 맞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느냐? 뭐 이제 그 경위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게 일단 중국 눈치보기라고 봅니다. 중국 눈치 보기. 중국의 눈치를 세게 받고 네. 또 미국한테도 눈치를 봤어요. 이게 이제 세시의 외교입니다. 미국에도 잘 보여서 이제 핵연료 공급 장치를 승인받아야 되고 또 중국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느냐? 안규백이 설명을 했잖아요. 핵 투발로 오해될 수 있다. 핵무기를 투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말한 핵잠이 아니라라고 또 입장을 바꿔서 그랬죠. 원잠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잠. 네. 원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또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단기사병 방위 출신의 국방장관 머리에서 나온 것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통령실 뭐 결국에는 이재명의 뜻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원잠으로 바꾸자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측에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딱 지금 목에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빌드, 건조를 어디서 하느냐. 이제 왜요? 장소 문제로 지금 이게 비화가 됐잖아요. 그 저간의 사정은 지금 여러분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돼 있다는 걸 아실 거고. 그러면 그냥 원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군도 우리 해군도 15년째 원잠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해군이 있으니까 그렇게 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10월 29일에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쓰다가 안규백이 이제 5일 날 또 입장을 바꿔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원잠인가 보다 하고 또 왔어요. 그러던 것을 또 갑자기 11일 날
또 설명을 또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다수가 쓰는 용어다. 이게 웬 말입니까? 예. 국민의 다수가 쓰는 말이라는 걸 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재명의 뜻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 그 저간의 속사정을 보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양쪽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알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고 중국은 아니 무슨 핵이야, 무슨 원잠이야 하면서 중국도 지금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요. 우리가 원양 그에 나가서 즉 중국 쪽으로 많이 가서 뭐 하는 건 아니고 근해용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핵잠으로 뭐하러 근해용을 합니까? 뭐 낚시잡이 뭐 고기잡이 낚시잡이. 잠수함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게 양쪽 다 안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많이 쓰는 용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바꾼 건데 그 국민이 누구냐? 국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나 중국에 다 안 먹히니까 이제 누구에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 좌파 지지층인 거죠. 예.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내부 결집용으로 다시 용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쭉 보니까 이 좌파 성향의 이 이재명 지지하는 그런 그 세력들은 아니 왜 뭐 원잠이냐 또 핵잠은 핵잠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왜 호영호제 못하냐 이런 식의 여론이 많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외교적 실익도 없고 중국에도 미움을 살 바에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핵으로 가자. 저는 그렇게 해서 핵잠, 원잠, 핵잠. 자,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용어 가지고 장난질을 하느냐. 이거 뭐 이런 식이면은 이제 대통령의 뜻이 바뀔 때마다 용어를 다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래서 백과사전 지난번에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백과사전이 나와야 될 판이에요. 그 유재풀이집이라고 예. 그 뭐 이제 그 말을 해석하는 사전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예. 애꿎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충실히 지금 복명복창하고 있는 안규백도 참 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권대행의 사퇴가 발생했는데요.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참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이죠. 시간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대략 5시 30분경에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졌고 언론에는 한 5시 40분경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 안팎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저희도 이제 몇 번의 평가를 해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 내부의 반발뿐만 아니라 권력의 위압에 굴복하는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직권남용의 문제까지 발생을 시켰는데 결국 노만석이 사퇴를 했네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선택지가 없다고. 예. 이제 뭐 욕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었어요. 78년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가장 오욕스러운 검찰 수장으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니까 끝내 그 꼬리표를 못 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조부장이 대검 기조부장이 원래 그 순서에 따라서 맡게 돼 있어요. 예. 이제 대대행으로 갑니다. 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 국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행, 대대행, 대대대행 체제가 왔다. 아마 검찰은 이 대대행 체제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뭐 굳이 여기서 지금 뭐 항명이다. 뭐 무슨 검사 징계법을 다 바꿔가지고 검사들 다 파면시킬 수 있게 하겠다. 지금 민주당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파면을 해서 옷을 벗기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합니다. 네. 살 길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국면에서 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뭐 예쁘게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보면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다 온몸으로 떠나주길 바랐을 거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을 누군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키고 싶어 지키는 게 아니라 예. 이른바 순망치한의 관계.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렵다. 그러니까 이가 시리지 않게
노만석 대행이라는 사람이 앞에 좀 입술로 있어야 되는데 입술도 두껍잖아요. 뭐 그래서 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사라지겠다고 하니 네. 뭐 고울 리는 없어요. 하나도. 그러다 보는데 어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출근길에 저는 발표하리라고 봤어요. 예. 그런데 발표 안 하고 들어가서 또 사실상 칩거하다시피 자기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간부들이 찾아갔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검 부장단이 이제 면담을 한 게 결정타였다. 이제 과장들이 와서 비공개로 휴가 가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물러나시는 그렇죠. 게 좋겠다. 네. 과장들이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영관급입니다. 영관들이 와서 이 원래 영관들이 무서워요. 뭐 쿠데타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도 다 이 중령 대령들이 합니다. 대검 과장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자 이제 대령 중령 소령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장성급들이 나선 거죠. 대검 뭐 부장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배, 노 선배 잊지 마시죠.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이제 뭐 나라고 용 빼는 재주 없다. 벌써 용 빼는 재주라서 용어 썼죠. 이미 네. 본인이 다 네.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지쳤다라고 하기도 남아 있을 사람이 예. 그 용산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영리를 한 거잖아요. 이미 본인은 옷을 벗을 각오가 돼 있지 않고서는 용산이라는 용의 비늘을 건드릴 수가 없죠. 용산을 염두에 뒀다. 네. 이 말은 본인이 옷을 벗을 각오가 돼 있다. 자,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미 저는 그런 말을 다 자기 연차 하루 쉬기 전에 해놨기 때문에 이미 다 그 신병 정리를 끝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도 노만석이 좀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순망치 안에 그 입술로 좀 남아 있어 주기를 그 좀 더 방탄을 그 방패막이를 좀 해주길 바랐는데 노만석 씨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뭐 나이도 아직 좀 뭐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변호사도 하면서 좀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후배들에게 욕은 아마 목에 찰 만큼 먹었고 사실 명예도 잃고 권한도 잃고 뭐 영도 안 서고 그럼 갈 데가 어디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 부장단도 야 우리가 노 선배가 지금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날 저물기 전에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건의하자. 이렇게 해서 그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고 제가 그럼 법무부하고 연관해서 조금 네. 더 진전을 시켜볼게요. 어제 조상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노만석이 사의 표명하기 직전이죠. 어제 한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인데 노만석 대행이 사퇴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순망치하는 이야기의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노만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퇴임식 때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밝힌 것도 알려졌습니다.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면 이제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노만석이 사퇴가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법무부가 면직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 수용을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노만석 사퇴가 향후에 미칠 영향, 파장 이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저 일단 검란이죠 이건. 예. 검찰 역사에 이제 문을 닫는 수장이 되는 것이고 예. 대대행 체제로 가니까 뭐 대대행 체제로 1년 뒤에 지금 문 닫기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문 닫는 파산법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부터 벌써 검찰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을 기업에 비유하자면 청산 관제인이라 그래요. 들어가서 이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대검 기조부장이 그 역할을 하겠죠. 내년 2월에 이제 검찰의 마지막 인사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 인사란 게 정권의 입장에서나 법무부의 입장에서 예. 그 명을 받아서 할 법무장관 정성호가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국장을 통해서 인사를 할 텐데 뭐 그 인사란 게 검찰을 위한 인사가 아니고 이제 정말 뭐 그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금 뭐 TF가 총리실 산하에 꾸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보 받고 내부 고발 받아서 싹 정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렇다 보면 이제 노만석은 이 78년 역사의 검찰의 문을 닫는 마지막 수장인데 그러면 역사에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남는가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검사로 들어와서
검찰총장 권한대행 대검 차장을 했으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는 만년을 가고 꽃다운 이름은 백세에 남는다. 자, 꽃다운 이름이긴 틀린 거예요, 이미. 예. 그러면 악취라도 안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악취를 안 남기기 위해서 아까 우리 허앵커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휴가 가기 전에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퇴임식 때 다 밝히겠다. 네. 핵폭탄이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은 이재명 정권에게 더 잘 보일 일이 그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뭔가 칼집을 버리고 뭔가 결연한 모습. 뭐 얼마 전에 그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유명한 KBS 사극의 양규 장군이라는 사람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역사에 없다가 영웅이 된 인물이 있어요. 네. 온몸에 그 가시처럼 화살을 맞고 죽었고 저도 사극을 즐겨하는 보는 편인데 그때 아주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검찰에 양규가 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후배들에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이게 항명포기였는지 정성호가 한 번도 전화를 안 한 것이 맞는 건지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네. 이 물음표에 대한 진솔한 답을 퇴임사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밝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것은 아마 이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 검찰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운을 건 노만석표 시한폭탄이 지금 째깍째깍 돌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유압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상황적인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노만석의 발언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노만석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권한대행이니까 그냥 노만석 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은 뭐 결과는 다 똑같이 항소 포기가 주된 목적이고 3가지 선택지는 조건부식으로 살짝 다뤄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다. 그 노만석이 말하는 그 3가지 선택지라는 게 시나리오가 뭐였을지 항소 포기를 전제로 한. 제가 그 3가지를 알면 특종 보도를 그래요? 농담이고 예.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노만석과 이진수는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죠. 이진수도 전화 딱 한 번 한 건 인정해요. 네. 근데 뭐 전화 한 번을 해도 길게 하면 10번 한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때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겠느냐. 3가지 선택지를 줬다. 근데 이제 노만석이 밝혔잖아요. 근데 A 선택지, B 선택지, C 선택지가 조금씩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수능 보는 학생들 지금 시험 이제 시작을 곧 할 텐데 뭐 선다형, 뭐 사지선다가 됐든 이거 삼지선다라잖아요. 그건 조금씩 달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노만석이 밝혔잖아요. 결국 다 같은 얘기더라. 항소 포기라는 결론이 똑같더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A로 가도 B로 가도 C로 가도 항소 포기를 하라는 거다. 자, 노컷 뉴스가 사태 초기에 아주 놀라운 보도를 했죠. 큰일 났다. 항소 포기해야 할 것 같다. 그거 보셨죠? 그 네, 얘기. 네, 네. 자, 큰일 났다. 자,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 그것도 사적으로는 연수원 동기 친구인 노만석에게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얘기한 게 큰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 법무장관 정성호가 얘기를 한 거는 큰일이라고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그러면 장관은 이미 3번이나 얘기했다잖아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잘 신중하게 예. 신중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뭐 여기 그 페렌마이크에서도 얘기하더라만 2019년 6월에 기록을 보면 정성호 당시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싸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 자기 한 얘기를 그대로 틀어주면은 지금 정성호가 한 얘기하고 180도 반대 얘기잖아요. 그 윗사람이 신중하게 판단해.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고 판단해. 외압 아닙니까? 대표가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나 신중하게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신중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2019년 6년 전에 당시 의원 정성호가 변호사 출신 의원 정성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때는 윤석열이 같은 편이라고 느꼈으니까 그게 왜 6년 뒤에는 180도 달라졌느냐.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는 큰일 났다. 항소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이거 CBS 노컷 뉴스가 보도했다가 금방 내렸어요. 예. 아시잖아요. 예. 그럼 그 큰일은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죠. 이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서 좌파들이 항상 하는 있잖아요. 경로하셨다. 경로는 큰일이다. 큰일은 경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근저에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말이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성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친구야. 이 장관한테 너도 뜻을 들었겠지만 나도 그 뜻을 전하지만 그보다 더 큰일이 났다. 항소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노만석 대행이 자기 퇴임사에서 밝혀야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저는 가장 관심이에요. 그 큰일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다면 그 큰일을 누구로 느꼈느냐. 본인이 느낀 게 중요하죠. 거기에서 물론 그 이름 세 글자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진수가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촌탁이란 말이 있어요. 알아서긴다. 일본말로 손 닦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정도의 두뇌는 되잖아요. 대검 차장식이나 됐으니까 너 알아들었지 친구야.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세 가지 선택지와 함께 얘기했던 큰일 났다. 항소 포기해야 할 것 같다라는 CBS 노컷 뉴스가 그 보도를 그냥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성호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성호 장관 하나는 짚고 넘어가죠. 자, 지난 9월 30일에 국무회의 때 이재명과 정성호가 한 얘기가 있죠.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 국무회의 때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의 기계적 항소 이런 걸 운운하면서 항소 관행,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관해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서 자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대검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당시에 약간 논란이 됐었죠. 아, 매일 보고를 받고 구두 지시를 한다고 장관이 뭐 그랬는데 자, 이번엔 또 이제 지금 아까 세 차례 보고 문제가 나왔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앞서 이제 사이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정성호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겠는데요.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하라고 세 차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뭐 신중하라기 하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두 번째도 뭐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중한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게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예. 정성호 당신이 이재명한테 보고할 문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이재명이 그래? 그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 이렇게 3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그거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 이러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는 예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중한. 아까도 예. 이 말씀을 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은 오직 예. 서면으로만 네.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법이에요. 예.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서면으로도 안 했고 그런 말도 안 했다. 자, 그러니까 법에 워낙 능통한 변호사 출신인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 역도부장까지 한 대통령 명을 받아서 이재명 명을 받아서 검찰 개혁하느라 윗니 세대가 지금 다 빠져 있다고 해서 입도 크게 안 벌린다는 10월 말에 그 임플란트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입을 잘 벌리겠죠? 그런 정성호 장관이 그런 자국을 남겨놓겠어요? 그러니까 배준영 의원도 좀 딱한 것이 예스가 노가로 물어보면 일본말 써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 적이 보도됐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저 질문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내 배준영 의원을 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들이대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좀 꼼짝 못하게 해놓고 새로운 사실을 들이대면서 물어봐야지 뭔가 좀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나오는데 저 언론 나온 거 짜깁기 해가지고 저렇게 와서 물어보면 저렇게 100% 저렇게 답하게 돼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질문이 좀 겉도는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바쁘니까 지금 자기 질문 있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국민의힘이 어제 15,000여 명 모여가지고 또 국회 앞에서 그렇게 하신 거 좋아요. 그러면 그 6, 7명 되는 의원이 좀 열심히 좀 제보도 받고 추적도 하고 해서 언론에 안 나온 얘기 같은 거라도 좀 하나 정도 들고 나와야지. 그 방송 모니터한 거 가지고 와서 저렇게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정성호라는 노련한 5선 의원 출신의 법무장관 방패를 뚫기는커녕 그 스크래치 내기도 힘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재명에게로 향하는 사다리는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 지금 법무장관 쪽에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미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항명 쿠데타. 예. 그래서 검찰들을 역공하고 있고 이미 검찰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징계하겠다. 자, 파면을 시킬 수 있도록 바꾸겠다. 지금은 검사 파면하려면 헌재까지 갖고 가야 돼요. 예. 근데 그거 더불어민주당이 법 만들어서 하면은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상당히 검사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그 무기를 지금 꺼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번 그 검찰의 이 파동은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노만석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그 뜻을 받아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항소장 제출시켜. 그렇게 못한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제출 못하게 해도 그 앞에 있던 검사가 그냥 들이밀면 끝이었어요. 네. 그런 검사 한 명이 왜 없습니까? 저는 정말 아니 옷 벗을 각오로 아니 옷 벗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간 변호사 개헌 못한다고 그 검사가 저는 죽는다고 보지 않아요. 네. 저는 그 검사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영웅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길이 열릴 수 있는데 너무 자리에 연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프레임을 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 보신주의에 빠져서 어떤 검사도 어떤 검찰 간부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장관에게 감히 그 이상은 도전 못할 것이다.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대통령실로 잠깐 옮겨 가보겠습니다. 자, 국가적 중대 사안이 지금 터졌는데 대통령실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때 뭐 할 때마다 이재명이 현장에 없다는 건 우리가 자세히 봐왔는데 이 자기 사건이긴 하지만 이 항소 포기 관련된 중대 사안이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질 않아요. 거의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인데 그저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변인으로 지금 추론이 됩니다. 대변인. 2명의 대변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된 이런 거 질문하니까 그중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 기자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서 오히려 힐난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다리도 예. 어떤 조그마한 신라도
이재명에게 연결되는 거는 다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다 밑에서 정성호도 그렇고 대검 간부 노만석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누구도 대통령을 입에 못 담잖아요. 이재명이란 이름을.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한 것인데 대통령실 기자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무엇이든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기자는요. 쓸 기자 놈자자 쓰는 놈이 아니에요. 저도 36년 기자 생활을 했지만 기자는 묻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너 기자이기를 포기해라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에게 못 물어볼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이 나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정의 A부터 G까지를 다 참견하잖아요. 지금 참견이 아니죠. 다 지휘하잖아요. 예. 어떨 때는 일개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이하들이 할 얘기도 국무회의석상에서 다 디테일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온 언론이 다 이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이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 기자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대통령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냐?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아, 두 사람. 한 사람 왼쪽 사진에서 볼 때 강유정과 또 김남준. 누굽니까? 설명이 더 필요 없잖아요. 7, 8월에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이 잘된 회담이라고 얘기한 게 강유정이고 딴 거 많지만 굳이. 자, 김남준. 김현지 정진상과 더불어서 공동 대변인 자리에 가기 전까지 김현지에게 자리를 내준 제1 부속실장 문고리를 쥐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 저 두 사람이 대통령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 차단하는 거죠. 어떤 것도 이 제 명에 어떤 글도 이거와 엮지 마라. 경고를 세게 한 거예요. 예. 앞으로도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싶으면 이런 질문은 내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 언론의 존재 이유인 질문할 권리를 봉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상결단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결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15,000명 정도가 참여한 규탄대회를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진행을 했는데 잠깐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성남의대 20일 사무국장 김현지 이분이 뒤에서 이재명 정권의 모든 걸 가지우기하고 있습니다. 군만대는 감옥안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분해서 돈을 세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한석 포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만배, 남욱이 이재명 불사가 두려워서 그 사람 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웁시다. 예, 이재명 탄핵, 이재명을 끝내야 된다. 이재명은 독재자다. 이제 뒤에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딱 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뗀 건 저 자리에서만 아니죠. 그 전에 뗐는데 이재명이라고 이제 부르기 아예 대통령 직함을 빼면서 공개 선언을 전면전 선언을 했는데 어떤 상황으로 저 투쟁을 봅니까? 당연한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인데 네. 안타까움이 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전면 투쟁이란 말도 좀 이제 쓰기에 좀 뭐할 정도로 전면 투쟁은 지금 진즉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 원내 의석에서도 절대적으로 지금 저 뒤에 있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법사위 하나도 뜻대로 열지 못하고 기관 증인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청문회는커녕 뭐 특위 구성도 하자고 주장은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추미애가 틀어쥐고서 지금 기관 증인 채택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자기네 1박 2일 전국 뭐 지역위원장 그 연찬회 있다고 그날 11일 오후에야 겨우 소집했는데 아니 그 가장 문제가 된 정성호, 이진수 안 불러가지고 그냥 서로 발언 공방만 하다가 끝났고 또 한다는 기약도 없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저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규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자 간단한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뭐냐면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명제는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다. 항소 포기를 왜 했느냐? 항소 포기를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게 아니면 했겠느냐?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이 사태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 5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법무장관이나 법무차관이나 뭐 대검 대검의 간부진 특히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다 모두 벌떼처럼 일어나서 항소 포기를 일선 검사들이 3대 0으로 만장일치로 올린 것조차도 이렇게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이게 이재명과 관련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저 자리에서 한 얘기 중에 이재명 이름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재판 판결문에 400번 나온다고 했어요. 390번이라고 보도됐는데 10번이 더 많은 모양이에요. 뭐 판사 출신이니까 다 검토를 시켰겠죠. 아니 어떤 사건에 400번이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또 역사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딱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3,000번 넘게 나와요. 우암 송시열입니다. 조선왕 누구보다도 송시열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관련이 없다는 판결문에 왜 이름이 400번 나옵니까? 간단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재명이 등장하는 수많은 그 어떤 공통분모 이 부분을 1심 재판부도 지적을 했고 다만 뭐 연관성, 범죄 연관성을 딱 부러지게 얘기 안 했을 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400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이재명과 이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정말로 상관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오컴의 면도날로 돌아가 보자. 다 쓸데없는 거 다 쳐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재판 판결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의 그 초점도 거기에 딱 모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다. 그렇다면 저 투쟁 집회를 계기로 해서 간단하게 오컴의 면도날을 들고 그 본질을 잘라내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온 그 초점을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투쟁을 집중시켜야 된다.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투쟁 현장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새롭게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죠. 이 블룸버그 통신. 한국 증시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주가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배팅이 상당히 급증하는 상황이라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저렇게 변동성이 높으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일종의 경고등을 지금 담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상배를 좀 물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양상을 변동성 지수 양상을 좀 보도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돼요. 예. 지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핵폭탄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7일간 유지하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돌아왔는데 좀
불안불안해요. 그러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이게 좀 장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신용융자액을 봐야 돼요. 지금 개인들이 B2라고 그러잖아요. 신용융자를 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26조 원을 넘었어요. 자, 2021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5조 원을 넘어서 개인들이 막 빚을 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돼요. 5년이 좀 넘었어요. 6개월 있다가 증시가 코스피가 1000포인트 빠졌어요. 개인이 끌고 가는 개인이 떠받치는 장세의 위험은 5년 전에 이미 경고가 됐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위험한 게 뭐냐. 정권이 지지율을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이 주가 지수하고 연동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때와는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법적인 그 기름을 좀 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요. 그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서 계속 비투를 할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미 그 위험선을 1조 이상 넘었다 이거예요. 이 신용융자가. 예. 그러면 5년 전의 사태가 재현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증시 전문가들도 이거 잘못하다가 그때보다 더 심한 폭락장이 올 수 있다.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를 3,300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어요. 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반도체도 지금 불안불안해요. 반도체 관세 안 내리고 있잖아요. 내려준다는 말만 있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에? 아니잖아요. 나머지 6,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여기 있어요. 그 밑에 기업들까지 합치면 수만 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그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14%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러니까 지금 매우 위태롭고 불안하다. 개인들이 빚을 내서 뛰어든 이 장세가 1000포인트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대 초반으로 코스피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식 투자는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돈 걸고 하는 정부가 허가내 준 도박판인 겁니다. 여기는. 따라서 정말로 조심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이제 이 삼성 SK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증권 전문가들이 실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삼성 SK 등 몇 개의 대형 우량주가 사실은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몇 개 빼면 코스피 3,300대 또는 3,400대 수준으로 봐야 된다. 지금 4,100 이 수준이 아니다. 절반 이상은 사실은 기업들 주가들이 오히려 하락했다. 뭐 이런 이제 구체적 지표도 나오던데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아니 묻고 싶어요. 시중에 이제 유동성 자금이 약 30조 이상이 풀렸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나왔던데 9월에 이 통화와 유동성 동향의 보고서가 나왔던데 시중에 50조 이상이 풀렸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거나 펀더멘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투기성 자금이죠. 정확하면 주가 투기성 자금이 오히려 대거 유입된 것이 지금 주식에 반영된 거 아니냐. B2 이야기도 했는데 시중 자금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유동성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걸 자극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난리예요. 제가 볼 때는 달러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화. 굉장히 전 세계가 그 가치 있게 보는 통화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유로. 달러는 약과예요. 지금 1,700원을 넘어섰어요 이미. 그 유럽 쪽에서 물건 수입하는 분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중국 위안화도 우리보다 사정이 나아요. 이거 한 137원대에서 움직였거든요. 지금 25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돈보다 지금 가치가 없어요. 엔화만 지금 엔다까라 그래서 엔고가 유지되는데 이건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본하고 우리가 뭐 한일전 축구하고 한일전 야구할 때마다 그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한 줄 아시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3.5배가 많아요. 미국의 국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경제 규모는 우리의 2.7배. 5,500억 원은 일본에게는 쉽게 말해서 껌값입니다. 우리 2천억 원을 지금 2천억 달러를 미국에 줘야 되는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예. 자존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빼고 지금 한국의 원화는 지금 상당히 국제 외환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그래요. 지금 어제 환율을 제가 1,466원 봤는데 예. 이거 금년 안에 예. 1,500원 넘는다는 말이 지금 파다해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적정 환율이라고 우리가 채산성을 기업이 수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율로 본 게 1,375원입니다. 예. 1,466원이면요 100원 가까이 많은 거예요. 이거 수출 안 됩니다. 이러다가 1,600원 넘잖아요. 예. 패닉이 와요. 이게 일부 미국에서 현지 공장 돌리거나 하는 기업들은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유로 환율, 프랑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면요.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아까 블룸버그 통신 말씀도 하셨지만 불안하다고 경고를 한 것이 뭐냐면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의 시각, 한국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지금 증시는요. 기대감으로 지금 가는 정치장이에요. 정치장. 폴리티컬 마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코노믹 마켓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폴리티컬 마켓이 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경제 논리에 맡겨야 될 증시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킨 정권의 상당한 그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지지율 그것을 주가지수에 연계시킵니까? 그 주가지수가 4,000이 넘고 코스피가 5,000을 가면 지지율도 따라 오르는 겁니까? 그 증시라는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5년 전에 그 1,000포인트 빠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 재현이 된다면 상황은 그때보다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래서 1,000포인트 정도 빠지면 이재명 지지율 그러면 30%대로 떨어져야 되는 건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좀 이런 걸 보고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이 파산 사태가 잇따를 수 있다고 저는 대단히 우려합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증시와 환율 문제 나왔으니까 이 안보 문제하고 팩트시트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원자력 잠수함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문제를 먼저 좀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유용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안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안을 좀 제시를 하는 중에 이 원자력 문제, 원자력 잠수함 문제도 이야기를 해 방안을 좀 제시를 했는데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상당히 이제 미국의 하나 필리조선소의 실태 이런 걸 중간중간 계속 유용원 의원 이야기를 해왔는데 선조 권정 능력 뭐 해봐야 한 척 정도밖에 상선 건조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다 이런 것까지 상당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원잠은 국내에서 이제 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한국에서 필리조선소에 상당히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빨리 복원을 시켜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 잠수함 원잠은 원자력 잠수함 미국에서 필리조선소 건조하는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타협안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국방장관 안규백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형 원잠 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2035년이 가장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10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자, 10년 뒤면 안규백 씨는 뭐 하러 있을까요? 나아가서 현직 대통령은 뭘 하고 있겠습니까? 정권이 두 번은 바뀌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금 미국이 왜 그러면 2주가 넘었어요.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예. 팩트시트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는 팩트시트 곧 나온다는 말을 국민들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건 이제 양치기 소년이 이미 됐어요. 예. 날짜를 특정 못한다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통상산업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아니 왜 날짜를 예단을 못합니까? 김정관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날짜를 예단할 수 없다라고 11일 날 국회
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김정관이. 그렇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왜 나보고 물어봐.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이걸 꽉 누르고 있는 게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워드 러트닉이 자기 마음대로 누릅니까 이걸? 여기다가 무거운 지금 문진을 꽉 눌러놓은 거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또 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됐죠. 그 왜 조지아주 서메나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 잡아간 거에 대해서 조지아주의 정부 당국자들을 나무랬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때 연방정부의 DEA 마약 단속국 관리들도 다 가서 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때 그 숙련 기술자들 그렇게 잡아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이것도 트럼프도 참 아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복장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영원 의원이 군사 전문 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라 아는 건 많이 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투트랙이고 뭐고 그거 우리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원트랙, 투트랙, 쓰리트랙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는 거는 이미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거제조선소, 미포조선소로 이게 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이 영국 이외의 나라에 원잠의 제조를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은 지금 이 미국이 다 모든 걸 허용해 줬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건 이미 거기는 다 문제가 풀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호주 2040년까지 넉 대를 사간다고 했는데 100% 완제품 사간다는 거지. 호주 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같은 대륙 아닙니까? 아니 조선소가 한두 개겠냐고요. 미국이 그 호주에다가 그 만들라고 안 하는 원잠을 뭐가 예쁘다고 이재명 정권의 한국 정부가 끌고 가는 이 조선소에다 일감을 주겠어요. 아니 이 원잠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남는데 인력이 수천 명 원자 전용 저 도크 놔야지 준비하는 데만 최소 7년 걸린다잖아요. 우리가 만듦네 어쩜네 하는 얘기는 다 우리 쪽 얘기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미국에서 필리조선소에서 근데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1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사실 헐값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50억 달러를 넣어서 하겠다는데 이게 원잠용이 아니고 1년에 상선 한 척 만들려고 20척으로 늘리려면 상선을 그리고 MRO를 거기서 하려면 한 50억 달러는 넣어야 되겠다. 근데 원잠이라는 변수가 툭 불거졌네. 전혀 다른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한화오션이 솔직히 말하자면 50억 달러 넣는 것도 그 마스가에 따라서 넣는 거지. 근데 원잠을 만약에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려면 제가 보기엔 50억 달러 이상을 별도로 넣어야 돼요. 그런 돈이 하나그룹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대단히 지금 이 원잠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한국에서 건조하겠다. 뭐 한국형 원잠으로 가겠다. 이래 봐야 지지층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미국이 절대 허락을 안 할 겁니다. 그 점을 이쪽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 양보하지 않으면요. 관세와 묶여있는 조인트 팩트 시트는 제가 보기에는 12월 안에 나오기 어렵다. 12월 안에 못 나온다는 얘기는 2026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안보 분야 팩트시트는 빼고요. 그러면 좀 앞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관세 협상 팩트시트를 마지막 주제로 좀 해볼 생각인데 리버트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안보 관세 협상 팩트 시트가 언제 최종적으로 이 안보 분야와 함께 조인트 팩트 시트가 합의된 형태의 공개 발표가 있을 건지 아직 이제 미정인데, 근데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은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 계속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사항이 좀 알려졌어요. 어제 중요한 사항이 좀 알려졌는데 이 팩트 시트에 대미 투자,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2천억 불, 매년 200억 불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거 이거 투자를 못하면 미국에서 관세를 다시 올린다. 이게 팩트시트 안에 짝 명문적인 문구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것도 합의를 해놓고 발표를 안 한 거죠 지금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네.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통상산업부 장관 김정관이 11일 네. 국회 이 통상산업 뭐 벤처 이런 엄청 긴 위원회 있잖아요. 예. 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2천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 10년간 분산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네. 그 액수에 못 미치는 돈을 내면 아니 미국이 관세 다시 올린다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관이 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자면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좀 느끼셨겠지만 기업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본과 똑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근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허앵커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제사 얘기하느냐 그러면. 예. 아니 200억 불을 못 내면 관세를 원위치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15%로 내린다는 것도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계속 25% 혹은 철강 50% 반도체 최애국 대우 안 해준다는 내용 등이 그대로 컴백된다는 얘기 아니냐. 왜 이런 조항이 있는 걸 말 안 했냐 그랬더니 일본에도 있는 거 우리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김정관 장관이. 아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좀 아재 개그 같은 건데 PR이라고 영어로 이제 Public Relations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PR이 뭐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래서 PR이다. 제가 이거 대학생 때 들었던 유명한 농담 재밌는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PR이죠. 피하니까 이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괜히 이 얘기해봐야 에이 그거 200억 낼 능력 없으면 원점 된다는 소리네. 내린 것이 아니네. 이럴까봐 이 얘기를 꾹 입다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거 우리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김정관이 맞아요. 근데 일본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피할 건 피하느냐. 이러니까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 시트니 뭐니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예. 왜 알릴 것만 알리고 유리한 것만 알리고 KBS 일요진단에 김용범 뭐 완규백 등등이 나와서 왜 유리한 소리만 하느냐.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100%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봐라. 왜 유리한 것만 불리한 거는 말을 안 하느냐. 저는 이거 충격적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거를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가 국감 자료를 통해 얘기했잖아요. 현재 95억 불밖에 한국은행 금고에 없다. 30%는 그중에서는 떼가지고 적립해 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은행의 외환 가용 자원은 65억 달러다. 근데 김용범이나 구윤철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150억 달러는 그 한국은행에서 가용 자원으로 갚고 그거 주고 50억 달러는 국채로 외국에서 조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50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통장에 65억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저 김정관이 11일 날 국회에서 한 얘기는 뭡니까? 미달되면 컴백이에요. 현금 200억 불 매년 안 내면 관세가 다시 25% 25% 이상 될 수 있죠.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뿔나가지고 네. 아니 이거 또 패시마다 생각하고요. 이거 아니 입금 안 됐어. 네. 입금 안 되면 근데 입금도 195억이나 199억 내고 한 1억 안 내면 봐줄 수 있겠죠. 근데 150억에다 플러스 50억 해가지고 200억을 맞춰와야 되는데 한 돈 90억 가지고 와서 퉁칩시다 이러면 이거 관세 25% 이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뿔난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 1차 변론 때 유리한 소리 했다고 야 트럼프 관세 곧 무효화돼 걱정할 것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외신을 보고 분석한 걸 말씀드릴게요.
트럼프에게는 플랜 B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100% 그 관세를 무효화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타협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한국 관련된 관세는 그렇게 내려갈 거 아니라는 얘기가 분명히 지금 나와 있어요. 플랜 B도 있고 그리고 이거 빨라야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최종 판결이 갈 텐데 그때까지 그 트럼프 연방 대법원 믿고 갈 겁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이요 6대3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구조예요. 그거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가 갑자기 그 무슨 난감한 처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꾹 믿고 있는 그 진보 진영 인사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꿈 깨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꿈 깨라. 자, 마지막에 팩트시트에 담길 중요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그간에는 김용범이나 뭐 이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 강훈식은 아주 그냥 빛깔이 좋거나 정권에 유리하게 보이는 일부 사항만 딱 때깔 보이게 PR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합의문에는 아주 우리에게 꽉 차이는 족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이 일부분 드러났습니다.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